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여성인데요. 저희 남편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전임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45살, 46살에 교수되고 그러던데 저희 남편은 아니었죠. 전임 강사라고 하면 다들 돈 잘 버는 줄 아시는데 제가 더 많이 벌어요. 저희 남편은 거기에 자격지심이 좀 있고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언제 알았냐면요. 친구랑 친구 남편분이랑 다 같이 밥을 먹은 날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술버릇이 좀 있기에 이런 말도 미리 해뒀는데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 친구 남편분이 유명한 교수래. 이참에 정 교수님이랑 인맥도 쌓고 조언도 얻어보자. 저는 친구 남편분이 교수라서 남편이랑 친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일부러 만든 자리였는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예약해둔 식당 앞에서도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다 하는데 뭐하러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내가 교수지만 교수라는 것들은 전부 다 예의가 없어. 순 지들만 알고 지들만 잘난 줄 알더라고. 남편이 또 자기소개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경고했죠. 그럼 집에 가? 당신 교수 될 때 도움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에 가냐고. 당신 불편하면 먼저 집에 가던가. 나 혼자 가서 인사드리고 갈 테니까. 그런데 남편이 또 깨갱해서는 같이 가겠대요. 전 그런 남편에게 술 조금만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희 남편이 또 사회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니까 정 교수님이랑 잘 얘기하더라고요. 배운 사람들답게 차분하게 이야기 잘 나누며 술잔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취해서 그럴까요? 친구 남편분이 좀 편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강의를 하시냐, 어디 대학교에서 일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처음에는 으스대며 자랑하더니 친구 남편분이 유명한 대학교 교수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런 식으로 틱틱댔어요. 교수라고 해서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전부 다 명예직이지 뭐. 그쪽은 얼마나 벌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연봉 1억은 받는 것 같아요. 이름만 전임 강사지 실력은 교수나 다름없거든요. 저희 남편 연봉 4,2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1억이면 국내 4년제 대학교 정교수 평균 연봉인데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남편 다리를 꼬집으며 속삭였죠. 당신 취했지? 술 그만 마셔. 여기서 그런 거짓말하면 어떡해? 난 당신 인맥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이런 자리 만들었는데. 이때 남편이 제 손을 팍 뿌리치면서 큰 소리로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니, 누가 이런 자리 만들어 달래?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정 교수랑 친해지면 지금 당장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데? 이것들이 쌍으로 날 무시하고 말이야. 남편이 제대로 취했나 봐요. 이성을 잃고 친구 남편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당신이 좋은 대학교 교수라고 나 무시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차피 당신 돈으로 교수 됐잖아? 나도 돈만 있었으면 바로 너네 대학 교수 됐어. 너보다 더 잘 가르쳐서 연봉도 더 높았을걸? 제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남편을 끌어당겼어요. 많이 취했다며 그만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내가 취하긴 뭐가 취했어? 나 안 취했어. 당신이 나보다 돈 잘 벌고 뒷바라지 해준다고 갑질하는 거야, 뭐야? 남편이 이러길래 저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뭐? 갑질? 내가 갑질하는 걸로 보여? 술만 마시면 나오는 허세랑 거짓말 좀 어떻게 해봐.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진짜로 돈만 많았으면 교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당신 지켜봐서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막말을 다 하네? 당신 이런 술버릇 때문에 교수 못 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술만 마시면 개가 되잖아! 남편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는지 순간 벙 쪄 있더라고요. 정 교수님께 대충 얼버무리고 사과하고 나오면 될 걸 그 자리에서 남편을 잡아버린 거죠. 여러분도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전 남편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버거웠어요. 남편 교수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초를 쳤거든요. 남편 팔을 팍 잡아당기며 윽박지르기까지 했어요. 당신! 내 친구란 남편분한테 민폐 끼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오라고! 당신 인맥 만들어주려고 한 내가 바보지. 친구랑 손절할 생각으로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날 그야말로 대폭발을 해버리고 만 거죠. 제가 자주 이러지는 않거든요. 남편도 제가 화내는 걸 처음 봐서 깜짝 놀란 상태였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오랫동안 교수가 되려고 저한테 많은 신세를 졌는데요. 전임 강사는 2년간의 연구 실적과 1년간의 교육 경력으로 될 수 있지만 교수는 아니었거든요. 교수는 4년간의 연구 실적과 6년간의 교육 경력을 쌓아야 교수 자격이 부여됐어요. 이렇게 교육법상의 규정은 까다롭지 않았지만 교수가 되기 힘든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후견인 때문이었는데요. 교수 경쟁률이 10대 1에 가까워서 정말 치열하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이유도 교수가 되고 싶은 남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알아봐서죠. 제 친구의 남편인 정 교수님한테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친구 남편분은 저희 남편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좋은 곳으로 유학을 다녀왔지만 교수가 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했으면 친구 남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교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면 우선 한없이 참고 견디는 인내력부터 길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조교에서 시간 강사가 되는 것도 진짜 대단한 승진인데 시간 강사에서 교수 되는 건 어쩌겠어요. 제 친구는 아직도 강사 일을 하고 있어서 만년 강사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와이프랑도 가정 파탄 직전까지 가서 다른 일 안 하면 지금 이혼한 애 만에 말이 많아요. 이러면서 제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신기해했어요. 신기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전임 강사 자리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까지 가려면 2년, 4년, 5년 간격이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교수가 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쩌면 교수가 아예 못 될 수도 있었죠. 교수가 되는 일은 학과장과 학장선에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맥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은밀하게 돈이 오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걸 저희 남편이 저한테 요구한 거예요. 여보, 내가 아직까지 전임 강사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맥이란 돈 때문인 것 같아.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 돈 잘 벌잖아.
남편이 이렇게 부탁해놓고 술을 먹고 정 교수님한테 그런 진상을 부린 거죠. 전 그 식사 자리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친구와 정 교수님을 따로 만나 미안하다고 인사드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 얼굴도 안 쳐다보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보면서 먼저 사과를 해댔어요. 여보, 그때는 내가 미안해. 술 조금만 마시려고 했는데 순간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다시 한 번만 그 자리 만들어주면 안 될까? 남편이 이러길래 옆구리를 찔러대는 손을 획 쳐내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미쳤어? 당신 또 술 먹고 난리치는 꼴 보여주게? 그렇게 미안하면 당신 힘으로 교수되던가 해. 난 더 이상 신경 안 쓸 테니까. 남편이 그 뒤로 절 졸졸 따라다니면서 화가 풀릴 때까지 사정했어요. 진짜 결혼도 안 한 처녀라면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아니, 애도 없는 신혼이었으면 이혼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도 많이 쌓였고 애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저한테 넙죽 엎드리는 남편 봐주는 척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쳐다봤죠. 친정집이 잘 살고 제가 돈을 잘 벌어서 다행이었어요. 인맥 쌓는 건 포기하고 은밀히 오가는 돈으로 남편을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 부교수까지 올라가게 했는데요. 이제 교수직까지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남편이 또 뇌물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돈으로 해결할 건데? 부교수직까지 내가 도와줬으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 엄마들은 남편한테 의지한다던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어. 나도 이제 지쳤어. 남편은 이제 자기 힘으로 교수 되려는 생각은 없고 저한테 의지할 생각만 드나 봐요. 자꾸만 제게 매달려서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교수 되려면 또 몇십 년이 걸린다니까? 당신도 교수가 사실 인맥이랑 돈으로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안 그래도 내가 소문 하나를 듣고 왔거든? 우리 대학 미술학과랑 음악과 전임 자리는 1,000만 원이래. 내가 돈으로 교수된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1,000만 원이면 나도 교수 될 수 있대. 당신이 이번에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부교수를 달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정 교수님이랑 단둘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물론 남편이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깽판을 쳤기 때문에 일부러 단둘이 만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사과는 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려고 또 자리를 만들어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꾸벅 고개를 숙이며 정 교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정 교수님, 그날 따로 사과드렸지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머리도 좋고 애들도 참 잘 가르치는데 술버릇이 좀 그래요. 갑자기 초면에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남편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 잘난 것도 없고 인성도 별로다. 내가 그런 남편을 꽉 잡고 있고 나한테 잡혀 살지만 않았으면 이미 헤어졌을 거다.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참았어요. 저희 남편 욕해봤자 누가 손해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남편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이렇게 사과한 이유가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부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긴 했지만 그날 일 때문에 얼굴 뵐 낯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고 부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저희 남편이 정 교수님한테 조언을 구해보려고 한 적도 없었지만 답답한 마음에 SOS 요청을 한 거죠. 저희 남편이 언제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교수직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속마음을 들켰는지 아님 정 교수님이 남편의 추한 모습을 봐서인지 몰라도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뒤 남편 이력을 대충 알고 있다며 일침을 날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김 교수님이 저번에 술 드시고 왜 자꾸 돈돈거리고 인맥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맥이 뭐 별건가요? 그 나이 먹도록 부교수도 못 딴 거면 누가 밀어줄 법도 한데 혹시 남편분 성격이 어떠신가요? 정 교수님이 이러니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희 남편이 식사 자리에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확실히 성격이 이상하긴 했죠. 늘 자기 포장에 집착하고 허세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거든요. 잘 보일 사람들에게 밥도 사고 아부도 좀 떨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았어요. 자존심이 어찌나 센지 자기가 교수 될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싸바싸바를 해야 하냐고 짜증을 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니 40대가 되어도 전임 강사였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에서 남편을 아직 불러주고 찾아주는 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 당시에 결국 친구 남편인 정 교수님한테 바쁜 척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파토내고 말았어요. 인맥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이제 그만두려고요. 때마침 전까지 뻗쳤던 제 도움이 남편을 딱 부교수까지 올려주었죠. 이런 남편을 부교수직까지 올려준 사람이 전데 이런 상황에서 또 돈을 달라고 하길래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1,000만 원으로 교수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 되면 어떡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생각을 좀 해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역정을 냈어요. 나를 위해서 1,000만 원도 투자 못 해줘? 몇 억도 아니고 1,000만 원이면 되잖아. 당신이 힘들면 장모님한테 부탁드려봐. 제가 남편을 먹여 살리며 서포트할 수 있는 건 친정 도움이 크긴 했어요. 친정이 워낙 잘 살아서 아직까지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에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니 얼척 없어서 고함을 지르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 집이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틈만 나면 친정에 돈 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야? 당신이 달라고 한 돈 당신이 갚은 적 있어? 전부 다 내가 갖고 있잖아. 이렇게 신세 져놓고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화내거나 발뺌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나도 신세지기 싫어.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눈치 보이는 걸 어떡해. 나도 다른 집 앞 가장들처럼 당당하게 얼마 벌었다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만 더 도와줘.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나 교수 될 수 있어. 누가 보면 교수가 무슨 억만장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교수가 됐다고 로또 당첨된 것처럼 돈이 슝슝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됐어요. 이 고민을 결국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누게 됐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1,000만 원 빌려줄게. 김서방이 나중에 다 갚겠지. 너도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엄마가 바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얼른 남편한테 주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진짜 감사드린다며 조금씩 갚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한테 송금했더니 내내 꽁에 있던 남편이 제가 있는 거실로 달려와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내가 교수만 되면 1,000만 원은 우습게 벌지.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한 방에 벌 수 있겠어요? 남편이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보고 내내 공부하고 연구만 해서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1,000만 원으로 교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못했거든요. 설마 1,000만 원의 뇌물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진짜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나 드디어 교수 됐어.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야. 이제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동안 준 돈도 전부 다 돌려줄 테니까 기다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교수가 됐다는 말을 했는데도 엄마가 아무 말도 없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이때 엄마가 해준 말이 충격적이었죠. 너네 아버지랑 동업하던 사람이 기밀사항 전부 다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 아버지 사업 전부 다 알려줘서 동정업계에서 먼저 시작하고 난리 났어. 이거 몇 억을 투자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엄마가 울면서 부도 났다고 우리 집 망했다고 하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친정집이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죠. 제가 망연자실하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여보, 우리가 친정집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지금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사업 쫄딱 망했다는데 어떡해? 이때 남편 반응을 봤는데 순간 기분이 싸해지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도와주겠다고 나설 줄 알았던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뭐? 그럼 내가 이럴 필요 없잖아? 잠깐만 있어봐. 이런 소리를 하더니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얼른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생각 중이야? 갑자기 이럴 필요가 없다니. 제가 이렇게 의심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저보고 진정하라며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일단 앉아봐. 당신 너무 당황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나 봐. 머리에 열은 안 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열은 안 나나 제 머리에 손을 대봤어요. 전 그런 남편을 붙들고 말했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신 돈 있어? 시댁 식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도와드리자. 그런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 나 모아둔 돈 없는 거. 그동안 당신한테 맨날 신세 줬는데 무슨 돈을 모아뒀겠어. 당신은 모아둔 돈 좀 있어? 우리 엄마랑 아빠도 지금 돈 없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남편이 늘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친정에서 도와줬는데 바로 발뺌을 하다니. 순간 배신감이 들었지만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계속 교수가 되려고 투자했었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돈이 어딨겠어요. 친정집이 망했다고 하니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아 심호흡을 했어요. 남편한테 화낼까봐 겨우 이성을 되찾고 말했죠. 그럼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그동안 모아둔 주식이랑 현금 다 드려야겠다.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며 친정에 돈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180도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새벽이 되기 전에 들어오던 남편이 외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맨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 신발장에서 잠들고 화장실에서 잠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제가 그날 남편에게 역정을 내고 말았죠. 지금 친정 어려워져서 이사가고 난리 났는데 뭐 하는 짓이야? 맨날 술 먹고 놀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밖으로 나돌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동안 해준 값은 해야지. 당신이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주저앉아서 울부짖으니까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웅얼거렸어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사기당했어? 장인어른이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내가 만만하지. 만만하니까 괜히 화풀이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교수야. 옛날에 김한규가 아니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이 또 버둥대면서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만취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다음날 호되게 혼내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을 그냥 둬버렸어요. 저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한참을 뒤척거리며 남편이 욕하는 소리를 듣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남편이 안방까지 기어오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해장국 좀 끓여줘. 그래서 제가 어제 일이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이때 어깨를 움찔거리더니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는데요. 무슨 기억? 내가 어제 뭐라 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술 취해서 한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길래 어제 한 말 그대로 물었어요. 친정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니 남편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교수가 되니까 술자리가 많아지더라고. 당신이 인맥 좀 관리하고 자리 제대로 잡아보라며. 일단 친해지려고 무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얼른 자리 잡아서 친정에 줄 돈도 모아볼게. 남편이 이러길래 어떻게 해주려나 한 번쯤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잠시 뒤에 남편이 저를 힐끔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지? 남편이 그렇게 술버릇이 안 좋아도 이런 말 한 적은 없었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슬쩍 떠봤죠. 어제 당신 별말 안 했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지금 말해봐. 나중에 말해서 일 키우지 말고. 제가 이러자마자 남편이 다급히 손사리를 치며 대꾸했어요. 아냐. 지금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하도 술버릇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어봤어.
이런 상황에서 당신한테 실수하면 안 되잖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바로 말했겠지. 남편이 이래놓고 제 어깨까지 막 주무르면서 절 걱정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 싹 다 돌려서 돈이라도 빌려볼까, 대출이라도 할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길래 그냥 넘어갔죠. 남들이 아무리 인성 더럽다고 해도 저한테는 항상 져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도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 앞으로 절대 늦지 않을게. 만취하지도 않을게. 아무리 교수들 인맥 따지는 술자리라도 취해서 늦게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남편이 약속하겠다고 하길래 기분이 좀 풀렸어요. 하긴 저도 일하다가 꼭 참가해야 하는 술자리가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서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문제는 며칠 뒤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기 직전까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길래 오늘도 술을 먹고 있구나 싶었죠. 일하느라 피곤하기도 했고 이제는 얼른 들어오라고 전화도 하기 싫어서 먼저 자버렸어요. 그런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다가 놀라서 눈을 번쩍 떠보니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제가 서둘러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여자랑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둘 다 꽐라가 돼서 바닥에 누워있어서 순간 벙 쪘어요. 지금 이게 꿈인가 싶어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남편을 흔들어 깨워봤죠. 그런데 남편이 눈을 슬쩍 뜨더니 짜증을 내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열어줘? 짜증나 죽겠네. 이 여편 내가 나 이제 교수 됐는데도 무시하는 거야 뭐야? 교수가 되는 길을 가장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저였는데 제가 언제 남편을 무시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술 취한 사람이랑 말해봤자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옆에 있는 여성분을 가리키며 물었죠. 헛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런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여자친구. 와이프 될 사람이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 이제 친정집도 망했다며. 무식한 거랑 급 떨어져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너랑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위자료 1억 줄 테니 이혼 도장 찍자. 남편이 진짜로 가방에서 구겨진 이혼 서류를 꺼내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싶어서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잠깐 그걸 들고 있다가 바로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 질렀는데요. 이게 진짜 미쳤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동안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먹고 살고 자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 당신이 내 돈이란 친정집 돈만 쪽쪽 빨아먹은 줄 알아? 이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줬고 당신 차도 우리 엄마가 해줬잖아. 차 키부터 당장 내놔. 제가 이 정신 나간 양반을 참교육해주려고 가방 안에서 차 키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남편 옷도 싹 다 벗기면서 말했죠. 이 정장도 내가 해준 거 알고 있지? 구두까지 싹 다 가져갈 거니까 달라고 하기만 해봐. 남편이 춥다고 난리쳤지만 제할 바 아니었어요.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문짝을 꽉 붙잡고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내놔! 그렇게 내 물건 막 가져가는 게 어딨어? 당신이 나 돈 못 벌고 집안도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 거야. 이제 교수 됐는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겠어?
그나마 봐줄 만한 게 처가 재산이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네. 어차피 나한테 이혼 소송 당하면 싹 다 내놓게 될 테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내 물건 내놔. 근거 없는 말을 해대는 남편 눈이 벌겋고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은 눈을 하고 있길래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 눈을 한 남편이 현관문을 붙잡고 안 놔줘서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이거 안 나? 여기에 당신 물건이 어디 있는데? 말해봐. 당신이 산 물건이 뭐가 있냐고. 이혼 소송하면 당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당신 취해도 단단히 취했구나. 이거 안 놓으면 신고할 거다. 남편이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말 안 듣는 옆편네는 나가라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빼꼼 내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남편이 이런 망언을 해댔어요. 이 사람 어차피 저한테 이혼당할 건데 지 분수를 모르고 이러네요. 남편 돈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막상 버려지니까 저 싹 벗겨놓고 쫓아내려고 해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남편이 꼬부랑 혀로 이러니 제가 옆집 사람한테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죄송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 데려가게 할게요. 아까 하는 말 들었죠?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서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옆집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 저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천천히 문을 닫더라고요. 남편이 그 뒤로도 현관문 잡고 경찰 부르라고 하는데 불러줘야죠. 남편 들으라고 바로 앞에서 112에 전화해서 이렇게 신고해줬는데요. 네,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있어서요. 자꾸 문 열어달라고 하더니 문 열어주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찰한테 제 집 주소를 말해주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편 손이 문에 껴서 문이 아예 닫히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하며 겁을 줬어요. 지금 안 놓으면 당신 손 없어질지도 몰라. 나는 놓으라고 했어. 하나, 둘, 셋. 손이 아프니 순간 술이 깼나 봐요. 남편 눈이 번쩍 뜨이더니 바로 현관문을 놓더라고요. 전 그 사이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몇 분 뒤에 경찰이 왔는지 인기척이 들렸죠. 얼른 현관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 집 사는 사람인데 방금 신고한 사람이 저희 와이프였나 봐요. 제가 술 취해서 오니까 화가 나서 경찰 부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 괜찮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남편이 문에 쾅 찌이고 경찰도 보니까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점점 정확해진 목소리로 자기 변호를 하는 거 있죠? 남편이 범죄자 아니다. 이 집 남편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통하겠어요? 남편 몸에서 술 냄새는 풀풀 풍기고 있지. 옷도 전부 다 벗고 있어 경찰이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 상간녀가 일어나서 저희 남편을 붙들고 이랬거든요. 오빠! 여기 어디야? 경찰은 또 뭐고? 설마 술 먹고 여기 데려온 거야? 오빠 와이프가 알았어? 이 말을 들으니 경찰들이 대충 어떤 상황인지 눈치챘나 봐요. 이 집 남편이든 아니든 일단 주택 침입 신고가 들어왔으니 서해는 가셔야 한다고 끌고 가더군요.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경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가 들려서 그때가 돼서야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가서 뭐를 해야겠어요? 남편이 버려두고 간 이혼 서류를 챙긴 다음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밟아버렸죠.
진작에 그런 놈이랑 이혼할 걸 그랬나 봐요. 이혼하자마자 신기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원래 다니고 있던 여행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전 남편이랑 헤어진 타격 때문에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전 남편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 계획이 있어서 바로 시도해 본 거죠.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으로 얻은 위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돈으로 회사를 세우고 생각해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위자료만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인 여행 관련 플랫폼 사업이었지만 투자자분들이 잘 될 확률이 커 보인다고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성별, 나이대, 직업군, 성향별로 나눠서 여행 코스를 짜주고 비행기, 숙소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결국 이 사업은 대박이 나서 친정을 확실히 도와줄 수 있게 됐는데요. 친정이 제가 준 돈으로 원래 하던 사업도 복구하게 됐죠. 최근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제 회사와 친정 쪽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완전 거지꼴이 돼서 제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옷은 찢겨져 있지, 며칠 동안 못 씻었는지 냄새가 나고 밥도 못 먹고 지냈는지 피골이 상접해 있었죠. 그런 전 남편이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이런 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축하해. 당신 퇴사하고 회사 차렸는데 성공했다며. 친정집 부도난 것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들었어. 당신이라면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멍청했나 봐. 당신 같은 여자 버리고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지? 내가 꽃뱀한테 홀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봐주라, 어? 전 남편이 이러면서 자기가 홀린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들어달라고 하길래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일단 내가 바람 펴서 너무 미안해. 당신을 배신하려고 마음먹고 저지른 짓은 아니었어. 그것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더라고. 내가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당신이랑 이혼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랑 직장 전부 다 정리하고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미국에 갔는데 글쎄. 전 남편이 울면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주는데 막장이 따로 없었어요. 상간녀가 전 남편이 교수인 걸 알고 은밀히 접근한 거였거든요. 전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온 것도 인맥 관리가 아니라 상간녀랑 만나려고 늦게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저 몰래 단둘이 술 먹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상간녀가 전 남편에게 술을 엄청 먹이며 우리 집안 정보를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정사를 술술 불었고요. 순수하게 제가 잘해준 걸 말한 게 아니라 전 남편의 자격지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만취한 전 남편 손을 꼭 쥐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빠는 지금보다 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오빠도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나는 오빠 와이프만큼, 아니, 오빠 와이프보다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어. 우리 아파트 비싼 아파트인 거 알고 있지? 내 차 키 보여?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이거 다 우리 집안에서 나온 돈이야. 오빠 교수잖아. 이제 그만 무시당하고 벗어나자, 응? 벗어나서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교수인 전 남편을 상간녀가 꼬셨던 거예요. 교수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전 남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던 와중 상간녀가 또 이런 말로 전 남편을 현혹시켰다고 합니다. 나 미국이랑 캐나다에 집도 있어. 나랑 살면 떵떵거리며 살게 될걸?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을 유혹하면서 이혼하고 오라고 했대요. 전 남편은 실제로 미국 집이랑 캐나다 집에서 지내는 상간녀 식구들과 영상통화까지 했다고 하죠. 상간녀 식구들이 전 남편을 보자마자 진짜 가족이라도 되는 듯 엄청나게 환영해줬대요. 단순히 반갑게 인사만 해준 게 아니라 상간녀의 엄마라는 작자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서방, 우리 딸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결혼한 사람 있다면서요? 김서방이 아주 박복한 사람이더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여자를 다 만났어? 얼른 이혼하고 우리 딸이랑 재혼해요. 우리 딸은 남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보시다시피 너무 개방적이라 이혼한 거 전혀 신경 안 써. 이러면서 전형적인 미국 부잣집을 보여줬대요. 소가죽 소파에 양털로 만든 비싼 러그에 삐까번쩍한 미술품들까지. 안 비싸 보이는 물건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그걸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 상간녀의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김서방 오면 이 집이랑 재산 전부 다 김서방 거예요. 우리 집안이 집이 여러 개거든. 땅도 많고 별장도 있어. 이렇게 돈도 많은데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어떡해. 그냥 이 집 우리 딸 주려고 했는데 마침 짝을 만났다고 하네. 그럼 이거 우리 김서방 거지 뭐. 영상통화 속 호화로운 집에 넘어간 전 남편이 저 몰래 상간녀를 만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랑 이혼하기 전에 상간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 집 정리하기 전에 장모님 좀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혼하고 미국까지 갔는데 갑자기 반대하시면 어떡해. 전 남편은 제가 보험이었나 봐요. 상간녀한테 버려질 걸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저한테 돌아올 생각이었나 보죠. 그런데 상간녀가 전 남편을 이렇게 설득했대요. 지금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 돈이라도 있어? 오빠 지금 이혼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위자료도 줘야 하잖아. 나는 미국에 한 번 갈 돈밖에 없으니까 이혼하고 정리한 다음에 가자. 엄마가 오빠 거 비행기표까지 끊어준대. 상간녀 말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드니까 미국으로 직접 가보지도 않고 사기꾼들 말만 믿은 거죠. 한마디로 영상통화한 집이 진짜 상간녀 집인지 빌린 집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상간녀 엄마도 진짜 엄마인지도 모르고 저랑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나서 미국으로 가니 상간녀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는 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가진 걸 전부 다 퍼줬다는 건데요. 그렇게 상간녀는 전 남편을 농간하며 돈을 다 빼먹은 다음 여권이고 핸드폰이고 뭐고 다 빼앗은 다음에 버렸다는 거예요. 전 남편은 그때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지 알았다고 하네요. 정말 사람 하나 없는 외딴 곳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버려졌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눈을 떠보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면서 둘러대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 후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100% 신뢰도 안 가서 전 남편이 거짓으로 꾸며낸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사기꾼들한테 속은 게 불쌍하지 않냐며 용서해달래요. 저는 이혼해서 남이 된 사람에게 볼 일 없다며 전 남편을 밀어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제게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빌어댔어요. 여보, 나도 사기당한 거라고. 속은 건데 나한테 왜 그래? 그것이 결혼하자고 미국까지 데려가 놓고
학교에도 소문내서 교수직도 잘렸어. 내가 이렇게 됐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 그것도 못 봐줘? 어? 상간녀가 학교에 소문을 내긴 개뿔. 전 남편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대학생들 사이에서 진짜 못 가르치는 걸로 유명했나 봐요. 거기다가 교수로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해대니 학생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았다고 하죠. 전 남편이 강의 평가에서 늘 최하 점수를 받고 강의 내용에 대한 항의글도 매번 적혔었던 것 같고요.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던 와중 학교에서도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기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버리니 소문이 쫙 날 수밖에요. 웬만한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있어서 무직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바람둥이 말을 어떻게 믿고 봐주냐고 따졌거든요. 이때 전 남편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다른 여자 딱 한 번 만났는데 나보고 바람둥이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머리 한번 잘라준다고 내가 미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가족끼리 1억이야?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줬는데요. 미용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바람둥이는 자격증이 없잖아? 그렇게 억울하면 이참에 바람둥이 자격증이라도 따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그럼 생각해볼게. 그리고 우리 이혼해서 가족 아니고 남인 거 알고 있지? 이러고 전 남편 눈앞에서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전 남편이 그 뒤로 우리 집 앞에서 노숙해서 경찰에 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문 밖에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집으로 가시라고 해도 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기가 제 집인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 불러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잠깐 오해하고 싸워서 이혼한 거라서 다시 합칠 거거든요. 지금 와이프 화나서 이러는 거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해주시라고요. 네? 이제는 전 남편이 술도 안 먹었는데 진상을 부려대더라고요. 경찰은 전 남편이 술에 취해서 깽판 치는 걸 본 적 있잖아요. 이미 전 남편을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있죠. 다른 여성분 데려와서 와이프분 속 다 뒤집어 놓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잘하셨어야죠. 이혼해놓고 이러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얼른 나가세요. 봐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전 남편이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니까 결국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전 남편을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지만 나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울면서 애들을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전 남편을 뿌리치고 발로 차면서 강하게 경고했죠. 이거 안 나? 당신 스토커로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하기 전에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당신만 피곤해질걸? 그날은 겨우겨우 전 남편이 나갔는데 며칠 뒤에 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라 하고 차갑게 대해도 전 남편이 우리 집 복도에서 아예 사는 거 있죠? 거의 출근 도장 찍듯 와서는 매일 사정하니까 옆집 사람이 제발 가라고 한마디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접근 금지 신청 때리고 전 남편이 우리 집 100m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려면 2주에서 3주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전 남편과 마주쳤죠. 분리수거하러 가는 길에 전 남편이 보인 거예요. 전 남편이 그 나이에 폐지를 줍고 있길래 두 눈을 의심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도 폐지를 줍겠어 싶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진짜로 전 남편이 폐지를 줍고 있길래 확인차 물어봤죠. 일도 안 하고
왜 그런 거 줍고 다니냐고 물어보니 전 남편이 이리 대답해줬어요. 그 흔한 편의점 알바도 안 해본 새님이 뭘 하겠어. 노가다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일 못한다고 쫓겨났어.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일머리도 없고 힘도 약해서 아무도 나 안 써주더라. 그나마 폐지 줍는 일이 만만해서 하고 있어. 이 뒤에 또 도와달라며 용서해달라고 빌려는 것 같길래 전 남편에게 분리수거하려고 들고 온 쓰레기를 안겨주며 말했죠.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잘 됐네. 당신한텐 이게 다 돈이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돈 줬으니까 여기 근처 서성이지 마. 다른 동네 가서 폐지 주우라고. 전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울컥한 표정을 짓더니 대성통곡을 했어요. 창피해서 바로 집으로 와버렸는데 저도 귀가 있으니 다 들리잖아요. 그때 전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사기꾼한테 당해서 교수가 한순간에 거지가 됐는데 1억이야? 당신 도움 좀만 있으면 나 다시 교수할 수 있잖아. 교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다시 전임 강사라도 시켜줘. 저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소리치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집으로 들어왔고 접금 금지 신청이 접수돼서 전 남편 만날 일이 아예 없어졌죠. 지금까지 저 혼자서 애들 키우며 잘 살고 있는데요. 재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대표직 달았고 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무슨 연애겠어요. 그저 일에 집중하며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도움을 처음 받았을 땐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일을 그르치고 인생을 망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전 남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돼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만하지 않게끔 늘 조심하고 있어요. 평생 도움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이렇게나마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제게 뭐 같은 교훈 주며 교수에서 폐지 줍는 거린이 된 전 남편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